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에서도 17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올해에도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서울 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청룡천교 붕괴 사고 등으로 노동자들의 사망과 부상이 잇따랐는데요. 어떤 일터에서든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재해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을지 그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을 역임한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업 환경의학 전문의입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동대표인 손익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시민들은 일을 하다 다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산업재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안타깝죠. 재료비를 아끼고 인건비를 아끼고 돈이 엉켜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파트가 무너졌다 그랬는데도 또 버젓이 그런 건설회사가 건물을 또 짓잖아요. 그런 게 문제죠. 또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어떤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지. 기업이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이익을 내기 위해서 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숙련 노동자를 내보내거나 고용하지 않고 비숙련 어린 노동자들 쓰다 보니까 이번에 그 현대제철에서의 사건처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겠죠. 다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 그래서 자꾸 이제 비정규직을 쓰고 인력이 계속 감축되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거겠죠, 결국에는. 물론 기업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근데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인원적인 부분이나 하청에 하청을 주는 그런 경우가 좀 업무 제의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 불감증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안전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전 교육이 조금 더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면은 그런 재해가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게 주기적인 교육이라든지 반복적으로 그런 인식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관리자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약하지 않았나. 법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되게 딱딱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되게 애매모호한 해석의 영역에 좀 가까운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건 아니고 구조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손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589명에 달했고요.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제조업에서는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를 보면 589명으로 나타나서 전년 대비 이제 9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건설업이 전체의 절반 정도인 276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렇게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는 거의 한 10년 정도 통계를 보더라도 일관되게 이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년 대비해서 보면은 건설업에서는 27명의 사망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건설 경기가 좀 심각한 불황이어서 공사 현장이랑 종사자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조업과 기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각각 175명, 138명이어서 전년 대비 이제 5명, 13명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조업 사망자에는 작년에 23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화성 아리셀 참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제조업 중에서도 이제 선박 건조 수리업 사망자는 20명으로 무려 12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조선업황이 전년 대비 그 호황이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네. 근데 손 변호사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교 대상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노동 인구 또 수준에 있는 국가에서 사망자 수 좀 비교를 해본다면 뭐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더라도 어떨까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천만 명인데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한 7천만 명 정도입니다. 근데 한 해 이제 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지만 한 5분의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어떤 제도 그리고 이제 정책이 산재 사망자 숫자를 감소하는데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어떤 발전 수준 또 노동 안전을 강조하는 것에 비하면 지금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강 교수님, 노동자가 이제 일을 하다 목숨을 잃는 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런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유가요. 이 사고가 보통 이제 단순한 사고, 복잡한 사고, 돌발적인 사고, 증폭된 사고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고, 산업재해가 많은 산업재해가 단순하고 증폭된 사고가 많습니다. 이 증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사소한 재해가 어떤 교정할 기회, 수정할 기회를 놓치고 증폭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증폭되느냐, 그것은 이제 아차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다치거나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없는 그런 있을 수 있는 뭐 니어미스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런 아차 사고가 보고되거나 조사돼서 더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하인리의 그 법칙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는 그 법칙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큰 사고의 기적에는 그것의 어떤 조짐을 암시하는 작은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한 기회를 이제 놓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업종 직종 차원에서 사업주 단체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어떤 생산에 있어서는 경쟁을 할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정부는 산업재해를 공개함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모든 사업주들이 갖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조금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보가 공개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방 조치가 구현되지 않은 것이 또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손 변호사님,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볼 때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589명에 달한다. 지난해입니다. 근데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라는 것은 어떤 기준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더 넓혀보면은 재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망 노동자가 더 있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이 좀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를 한 통계는 그 사업주의 잘못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이제 그 경우에 그러니까 사업주의 잘못이 이제 있어 보이는 경우에 이제 재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번 통계에는 이제 사업주의 잘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제외되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업주의 조사가 명백하지 않다라는 것은 노동자가 그냥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작업장에서 어떤 이제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수를 해도 이제 사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사업주의 의무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업주가 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법에는 이제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에 이제 위반되지 않은 게 명백한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재해조사 대상에서 이제 빠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제 어떤 사망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유 사장님, 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를 통해서 드러난 산업재해의 산업 분야를 우리가 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지난해만 가지고 사실 보기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희들이 1년의 통계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추세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목표로 26년까지 목표로 했던 산재 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을 잡았어요. 0.29입니다. 만인율로 따졌을 때. 근데 현재 이제 0.4에서 약간 내려와서 0.3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고해 3분의 1 정도 되고,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거고, 그렇게 줄이고자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망 통계들도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조사 대상 재해 사망도 마찬가지로 네. 이전에 사고가 나서 뭐 올해 사망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올해 포함되니까 그걸 빼고,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이제 문제가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는 것들 빼고 올해 발생해 사망한 것들만 따져서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여전히 변함없는 것 자체는 건설업이 가장 열등하게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통계를 조금 세분해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수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재래형 재해라고 이야기하는 단순한 거,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조치만 했어도 살릴 수 있는 거, 추락 방지망이 없었다든가, 이따가 소개될 것 같은데 안전대를 걸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들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이 있고요. 또 원래는 좀 통계를 세분화해가지고 5인 미만부터 시작해서 50인까지와 5인 미만을 따로 나눴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것 자체가 적용 대상이 조금씩 넓혀져 왔고, 원래 2024년부터 5인부터 50인까지가 다 적용이 되도록 됐습니다. 네. 원래 1월부터요. 그런 걸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그 규모에 있는 사업장, 그러니까 법 적용을 받은 5인부터 50인 사업장 수가 좀 줄었더라. 이것도 일단은 뭐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강 교수님, 일단 아까 이제 다른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손변석에 여쭤봤습니다만 조금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거나, 우리에 있는 산업재해 사망자든 부상자든 조금 이런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OECD 가입 국가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양상으로 봤을 때 좀 특징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망자 수로 보면 영국의 1974년 수준인 것으로 보여요. 영국이 에버벤 참사 이후에 산업안전보건을 비롯한 이제 시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강한 것이 1974년, 그리고 74년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현대화했는데, 그때 사망자 수가 현재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 양상도 비슷합니다. 그 이후로 50년이 흘렀는데요. 50년 동안 이제 우리보다 10분의 1 수준의 사망자 수를 갖는 안전보건에서 이제 산재 예방에서 최고의 선진국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자기교육 위험성 평가 같은 당시 영국이 제도적으로 이제 활용했던 원칙을 고용노동부가 이제 제도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좀 이른바 영국을 오늘 예를 많이 드시니까 선진국의 뭐 미국도 우리가 또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예방이 과연 한국에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류 이사장님,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하실 때 한국의 경우에는 추락사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도 현대제철 포항 1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에서 어떤 작업이었는지, 어떤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있는지 잠시 이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제철에 있는 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이제 협력업체였죠. 청년이 추락해서 사망을 했는데요. 이게 고철을 녹여가지고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철로 녹여서 만드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쇳물 찌꺼기가 막 비산하고 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장비나 시설에 붙게 되면 그걸 다 긁어내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긁어내는 작업이 고소 10m 이상의 고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이 추락 방지대라고 해서 그것들을 착용해서 걸고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제대로 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강태성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훨씬 더 그쪽의 전문가시라서. 네. 강 교수님,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현대제철 포항 제1공장입니다. 자, 고철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조금 높은 위치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전기로라고 하는데요. 고철을 녹이는 이제 그 난로죠, 말하자면. 거기 용융물을 이제 거기서 녹이고, 그 찌꺼기가 이제 쇳물은
이제 제강이라 그래서 내고 찌꺼기가 남는데 그것을 이제 그 슬래그라고 하는데 그 슬래그를 옮기는 그 포트가 있습니다. 그 포트에 추락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어떤 작업을 하다가 추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류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로에서 이제 연기의 형태로 올라가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흉이기 때문에 이제 벽체에 붙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고. 그래서 그 지금을 떼는 작업인데 워낙 부정형하게 여기저기 붙기 때문에 그것을 뗀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보통 그 케이지에 타고서 그것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몸을 서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케이지, 그렇죠. 우리 같은 형태로 그렇죠.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달라붙어서 작업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위험한 일인데 그렇게 작업을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되고 그래서 뭐 제철소도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앞서가는 곳은 그것을 이제 로봇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작업이었고 거기에는 이제 안전대라고 우리가 안전벨트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안전대라고 하는데 안전대를 지급하더라도 그것을 걸 수 있는 고리 안전대 부착 설비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그것을 지급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급해도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런 위험한 작업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정확하게 좀 여쭤보면 안전장치가 미지급된 겁니까? 지급되더라도 걸 고리가 없었던 겁니까? 그건 뭐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지금 지급되더라도 걸 데가 없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더 정확한 내용을 더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손 변호사님 이런 안전 규정들 다 법적으로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군다나 지금 현대제철 같으면 아주 큰 공장이기 때문에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 20대의 청년 계약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관리 감독에 의해서 그 부분이 확인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난 2016년 구의역에 서울 구의역입니다. 스크린 도어를 홀로 작업했던 19살 청년 고 김영균 씨 사고도 생각이 나는데 왜 이런 부분이 일단 이 사고만 포항 1공장 현대제철입니다. 놓고 보면 왜 이게 확인이 안 됐을까요? 감독자에 의해서요. 일단 지금 정규직이 예전에는 했었던 일들을 좀 그런 일들 중에서 좀 힘들고 위험했던 일들이 좀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좀 많이 넘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 이 과정 중에서 사실 모든 것을 관리 감독자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좀 그 경험이 전수되는 것도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좀 현장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바로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안전 수칙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어떤 제대로 된 안전 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채 업무를 맡게 돼서 이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주신 구의역 김군 사건이나 그 태안화력 김영균 씨 사건 그리고 이번 포항 현대제철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과다한 비용을 어떤 꼭 산업용 로봇을 투입하거나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어쩌면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만 있었더라면은 하다못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뭐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안전대를 지급할 수 있는 고리를 다는 것이 그리고 안전대를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현장에 부합하는 어떤 고민이랑 거기에 부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류 이사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있어야 될 고리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될 테고 더군다나 관리 감독자가 확인이 안 됐다면 그것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텐데 아까 이제 건설업에서 우리가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국가의 건설업도 이렇습니까? 유독 우리가 이 추락사라든지 붕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유독 많은 겁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건설업은 굉장히 사고가 높고 또 중대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숫자로 봤을 때는 그 실수자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영국도 작년에 한 138명 정도, 140명이 채 안 되는 분이 사고 사망으로 돌아가셨는데 예. 그중에 건설업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건설업은 5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51명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건설업 위험한 사업인 건 사실이지만 실제적 그 숫자들은 굉장히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자체가 우리나라의 건설업에 있는 여러 가지 관행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을 보면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느냐의 문제들을 떠나가지고 가장 먼저는 공정 자체가 안전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정 자체가 안전하게 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보호구는 차선 혹은 최후의 방편인데요. 일하는 사람이 공정이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거기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뭐 몇몇 건설사에서는 작업 중지권이라는 것들을 활발히 하고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당사자들 일용직 노동자로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건설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계와 연관된 문제들, 작업의 공기와 문제들 연결된 문제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쳐지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어떤 조직적이고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라든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거기에 자신의 주장에 뒷받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건설 노조에 대한 건폭이라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자신의 주장들 안전권에 대한 주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사실은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노총 전국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포항 1공장에 이 고인이 하던 고소 작업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작업 표준서에는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돼 있으나 작업자들은 작업 속도와 현장 구조상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조사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이 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미란 선생님.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류 이사장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자신의 생명과도 관계돼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현장에서 관리 감독도 중요합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 방금 전에 류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내 생명하고 관계된다면 나 이거 못해. 나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겁니까? 네,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 현장에 어떤 노동자나 노동조합에서 어떤 경우에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법률 자문이 들어오면은 변호사로서 직업적 양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 중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서는 작업중지권 보장하고 있지만 작업중지권 잘못 행사하면은 회사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합니다. 아니면은 그 작업을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없었는데도 작업을 중지했다라고 회사가 주장하면은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을 당하고 아니면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적 문제를 그러니까 일단 한번 생기면은 이것이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강 교수님 이게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제가 어떤 뭐 노사관계 깊숙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런 계약직 직원들 또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상당히 약자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작업 중지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업 중지가 고용노동부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작업 중지라는 게 부분 작업 중지가 있고 전면 작업 중지가 있는데 뭐 부분은 오히려 이제 덜할 테지만 전면 작업 중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제도 개선이 되어 왔고,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위험하다는 것만으로 이제 부족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지만 사업장에서도 그 모든 위험한 현장을 일일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작업 중지 요청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업장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그런 건설 사업장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자율적인 움직임들이 좀씩 나타나고 있고, 네. 법적으로는 이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이제 거기에 페널티를 가하지 않는 식의 그런 뭐 비교적 선순환 구조가 조금씩 만들어지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좀 뭐 개선이 얼마나 좀 신속하게 되는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강 교수님이 또 고용노동부 산업관리감독관 출신이시니까 저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노동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작업 중지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좀 더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는다면 노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기준은 뭐 훨씬 더 명확하게 됐는데요. 네. 사업장에서는 안전을 이제 좀 더 우선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그 기준을 불문하고 작업 중지를 요청하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아주 일부지만. 유 이사장님은 이 작업 중지권을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영국이 됐든 주로 예를 드셨으니까 그런 나라에서도 분명히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작업 중지권과 관련해서 아까 손 변호사께서 지적했던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 방문했을 때 실제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작업 중지권을 가지고 작업 중지 행사했을 때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은 그였습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작업을 중지한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험이라는 것들 자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생산성의 위험들을 주는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위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산상의 차질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논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 행사의 범위들에 대해서도 서로 논란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거 자체가 때때로는 과도한 다툼, 예를 들면 작업상의 안전이라든가 보건상의 위험들만 중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뒤얽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판단들이 한국적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잘 합의가 안 되는데 이제 영국적이라는 관점에서는 왜 문제냐 위험하다고 멈추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제가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똑같은 법을 영국에서는 오케이인데 그걸 한국에 가져오면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문화적 차이, 안전보건에 대한 문화, 그다음에 노사관계에 있어 여러 가지 차이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선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거제도나 울산을 방문해 보면 그 어마어마한 선박에서 일하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그냥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강 교수님, 우리 뭐 조선업은 지금 미국에서도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대단한데 또 덩달아 관련 산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어떤 유형의 산재가 발생하는지요? 2018년도 연구가 그나마 최근이라 그 박사 논문 한국해양대 박사 논문을 보면 추락이 가장 많습니다. 조선업이 선박 제조업이라고도 하는데 건설업하고 비슷합니다. 소재가 금속일 뿐 건설업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추락이 33.4% 그리고 협착 감김 13.7% 충돌 접촉 11.7% 낙하 비례와 화재와 폭발이 각각 11%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제 화재와 폭발이 많은 이유는 배를 만든다는 것이 보통 선박 블록을 이어 붙이는 과정입니다. 밀폐된 환경에서 용접을 하고 또 도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화학물질이 거기에 농도가 쌓이고 그것이 이제 화재와 폭발하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화재 폭발이 건설 현장보다는 좀 많은 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추락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개구부 방치가 25%로 가장 높습니다. 개구부라는 게 이제 위층과 아래층에 여러 가지 설비가
연결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시공 과정에서는 뚫어 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구멍이 나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를 이제 가설 과정에서는 덮어놔야 되는데 그것이 또 그렇게 잘 준수가 안 되면 거기 이제 일종의 함정으로 작용해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건설 현장도 비슷합니다. 개구부 방치가 가장 추락지의 원인으로서 많았고 안전대 미지급 또는 부착 설비 미비 등이 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 미준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인물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기인물로는 보통 이제 선박은 뭐 말씀드린 대로 선박 블럭을 가지고 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용접이나 화학 물질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온 고압 유해 물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 자체가 기인물이 되는 경우, 그리고 비계 및 작업 발판, 설비 기계 부속물, 마지막으로 이제 크레인까지가 주요한 그러한 기인물이 되겠습니다. 기인물이 뭡니까, 교수님? 사고와 관련된 뭐 기계 기구랄지 기타 뭐 물리적 요인들이죠. 교수님, 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이 공사 현장에 높은 곳에 있는 노동자분이 고리를 안 걸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차량으로 지나가면서도. 조선업도 정말 어마어마한 아파트보다 더 큰 건물인데 고리를 항상 걸면 좀 안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개구부에 떨어지더라도 안전고리를 걸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안전대 부착 설비가 있어야 고리를 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보호구인 안전대를 지급하고 거기에 사인을 하는 순간 근로자 책임으로 됩니다만, 실은 안전대 부착 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안전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배를 만드는 과정은 그런 것들이 가시설로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이른바 이제 업종들 중에서는 그런 업종들도 꽤 있습니다만 하청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에서 더 배제되고 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와 이주와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까? 네, 뭐 조선업, 뭐 건설업, 제조업 할 것 없이 뭐 특히 이제 조선업과 건설업이 그렇습니다만 그 이주 노동자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이주 노동자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안전교육도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이제 어렵고, 또 이제 교육 내용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장 쪽에서는 이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 사람들의 이제 서명을 받아 놓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교육대장상에 서명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사람이 교육을 충분히 받고 본인 이름으로 서명을 했다라고 이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이제 간주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산업법상으로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맞게 교육 자료도 지급이 되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주 노동자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좀 중국에서 온 동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끌어안고 앞으로 더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 변호사님, 또 한 가지만 더요.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네. 그 뭐 하청 노동자라든지 죄송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별도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여러 단계 하청을 거치더라도 각 단계의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모두 다 원청의 안전을 책임지라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이 법 규정 자체는 차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조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별 없는 법 적용을 위해서 몇 년 전에 그 뭐 김은균 씨 어머님이나 산재 피해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해가면서 이제 그 법을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 사장님, 이 근본적인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이 정말 안전하게 좀 귀찮더라도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노동자분들이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속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허술한 안전 불감증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과 어디가 제일 큽니까? 뭐 다 섞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안전 불감증이라는 표현을 들 때마다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불감증이라는 것 자체는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그것들에 대해 방치한다는 건데요. 이걸 노동자 측에서 보게 되면 안전의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한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당사자가 그런 문제에 대해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불감이 있다기보다는 안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무섭다는 걸 알지만 절차를 지키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고요. 실제로 안전 불감증은 기업 측에 더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에 대한 결과가 기업한테 매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치명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감이 생기는 겁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돌아올 것들이 무섭고 크면 안전불감증이라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하려고 그러면 기업들로도 봤을 때도 안전함을 지키는 것 자체가 기업에 득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무서운 매가 돼야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안 지키면 무서워지고 회초리가 돼야 되는 거고 잘 지켰을 때는 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기업은 안전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생산의 속도가 느려진다. 라고 하면 현재적인 상황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가직 경쟁력, 생산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역할은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이 법 제도가 모든 기업들에 다 관철이 될 수밖에 없다. 관철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법을 얼마든지 우회해 나갈 수 있고 비껴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면 이런 문제가 기업한테 안전 불감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개인 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 교수님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해 예방, 산업 안전 예방. 근데 사실 예방을 하면 사고가 안 나는 건데 우리는 다 사고가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앞다투어서 보도하고 뭐 대책 마련한다 그러고 왜 이러는 걸까요? 예방에는 좀 뭐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그 사고의 교훈을 도출하는 작업조차 우리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이제 책임 소재를 묻고 처벌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는데 원인을 규명하고 도출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조사 활동을 하고 교훈을 얻고 그것을 공개하고 그것도 가급적이면 동종의 업종들이 자율적으로 또 하도록 당국에서는 이제 판을 깔아주고 그런 게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게 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습니다. 하청 노동자들도 챙겨라. 또 대기업이 그렇게 해서 하청을 할 것이 아니라 안전을 챙겨라 이런 목적일 텐데 앞서 언급됐던 현대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조선업에서도 원청은 이제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 정도인데 지난해 1월부터는 이제 이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망자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자꾸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은 실제로 원청 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실제 사건 중에서 원청 책임까지 가는 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일단 저희가 한 언론사에서 좀 추산을 해봤을 때 저희가 알만한 그 30대 그 대기업 중에서는 아직까지 기소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작은 원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원청이 이제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처벌은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866건 수사를 해서 160건이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태고요. 검찰에서 이제 76건을 기소를 했는데 제가 오늘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마 39건 정도가 법원에서 이제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유죄 선고가 나왔고 무죄 선고는 이제 4건이 나왔는데요. 근데 요 4건 중에서 2건은 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은 39건 중에서 이제 2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사망 사고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한 건은 그 질병 사건이 하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중처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무용론 만들었는데 뭐 크게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실형 선고도 이제 많이 늘어났고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조문 하나를 만든다 혹은 뭐 하나의 법을 만든다고 해서 곧바로 이제 세상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법이 결국에는 이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따라서 그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문화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데까지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요 관련돼서는 2부에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동대표인 손익찬 변호사,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이어가겠습니다. 중대재해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고요. 류 이사장님,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좀 경과 시효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손 변호사께서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그 법이란 것 자체가 최종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자체는 재판의 결과까지 나오는 사례들이 많이 쌓이면서 또 나타나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법이 만들어서 제도로 정착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 효과들에 대해서 저는 이미 많이 나타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안전 감수성이 좀 높아진 것도 있고요. 전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이론적으로 정리되긴 좀 어렵지만 한번 또 큰 기업의 CEO들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로 기소돼서 검찰 조사를 받거나 검사 앞에 가 있어 본 적들이 별로 없었죠.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만조차도 굉장한 학습 효과는 된다. 그 결과 자체가 엄벌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학습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자체는 당장의 단시간의 결과들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설랑설레하면서 이 제도가 문제 있다고 흔들고 이 법 제도가 조만간 어떻게 더 유화 국면을 가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서 그 힘을 발휘할 가능성들이 줄어들겠다라는 사인을 자꾸 주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직 법의 시행의 결과들을 보기에는 통계로 나타나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 다만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거나 법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이런 법도 처벌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방과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냐는 것인데 대부분의 이제 50인 미만 아주 작은 기업들 또 뭐 규모가 50인 이상이라도 중소기업들 경우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인력 예산 참 이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안전관리 요원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을까요? 50인 미만에서는 인력을 이제 새롭게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50인 미만에 대해서 좀 간소화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도와주는 서비스를 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대진단 등을 통해서 네. 또 업종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거 충분할까요? 그게 제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충분하지 않고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다행한 사실이고 중대재해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50 미만에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 제과점 등에서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고요. 그래서 제조업 정도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류 이사장님께서는 또 재조사 의견 공개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재조사 의견 공개법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재조사 의견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 대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사법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이 재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들 자체 안전보건공단에서 하고요. 그러면 안전보건공단이 기술적인 접근 을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에 부과해서 근로감독관이 법적인 사항들 의무 조항들이 잘 지켜졌느냐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재조사 의견서라는 형태로 검찰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건의 전모를 가장 소소히 담았던 이 보고서가 예를 들자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은 기업의 개별적 정보가 있다 이런 일 공개가 안 되는데요. 앞서 이제 우리가 통계 얘기를 잠깐 했는데 통계라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혹은 그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통계를 잘 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개별 기업은 통계를 통해서 뭔가 배우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개별 기업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 자체는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사례는 기존에 발생했던 재해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 재해 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는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재해조사를 하는 목적 자체는 법은 산재 예방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공개되지 않는 보고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개별 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그것들 가장 소상히 담고 있는 보고서들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적시에 적당한 시기에 또 적당한 형태로 가공돼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 변호사님, 왜 공개를 못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산재 피해 유가족들을 이제 주로 대리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요. 이게 수사 과정 중에는 이것이 수사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시고 그 재판에 넘어가면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좀 재판부의 그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공개를 해주고 아니면은 이건 이제 판결이 다 끝나고 나서 받아봐라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이제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경찰이 이제 폴리스 라인을 치고 유가족들한테 설명해 주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산재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분 내 가족이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관해서 아주 단편적인 정보들, 그러니까 떨어져서 사망했다, 뭐 끼어서 사망했다 이 정도만 알게 되는 거지. 이 원인에 관해서 자세하게 담긴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받아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이사장님 말씀대로 정책적인 관점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라도 이거는 좀 즉시 공개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말씀은 바로 사건 즉시 공개돼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판결이 끝나고 난 이후라도 교육과 예방 차원에서 공개가 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시기들 자체는 공개 형태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자체는 그것이 제 당사자와 유가족들한테도 공개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저는 동종이나 유사업종에 계신 분들 자체나 혹은 연구자들이나 안전보건 관리하는 사람들께도 이런 것들이 공개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겁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공개되는 형태를 여러 가지로 하든 혹은 어떤 정보들을 제외하든 가장 빨리 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따라서는 더 심화된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원칙을 대원칙을 두고 난 다음에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의 문제들을 논의해야 된다. 이유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법안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확정심 이후 뭐 3심을 간다면 확정심 이후에는 공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한 몇 달 정도의 뭐 짧게는 몇 달, 이제 길게는 이제 1년이나 2년 이상의 시간이 이제 흐른 다음입니다. 근데 네. 사실 유가족들의 마음은 이제 하루 아침에 이제 가족을 잃게 되었는데 그것에 관해서 도대체 이미 그러니까 따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작성이 이미 돼 있는데 그것이 왜 공개가 안 되는 것이냐 상당히 좀 원통해하시는 의견들을 많이. 그러니까 유가족 차원에서 필요한 공개. 또 산업 안전 차원에서 필요한 공개 이 부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 교수님,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제 노동 현장인데요. 얼마나 안전하게 이 노동 현장이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2023년 기억하실 겁니다. 코스트코 5개 주차장에서 폭염 속에 일하다 이제 청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언론을 제가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2023년 6월 19일 폭염 특보가 내려진 날이었고 그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 지점의 정규직 직원인 31세 고 김동호 씨가 그 쇼핑카트 운반 및 정리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고 병원 이송 후 2시간 만에 사망하는 그런 재해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의 업무상 사망 인정에 따르면 사인은 온열 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었습니다. 당일 이제 하남 코스트코 지점 5개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작업을 10시간 정도, 그 이틀 전에도 10시간 정도를 했고요. 그래서 43,000보 약 26km에 달하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노동 강도 또 날씨라든지 근무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 일하면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고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좀 지침의 형태로 권장하는 좀 가이드의 형태로 됐었습니다. 근데 올 여름인 6월 29일부터는 그래서 노동자의 건강을 조금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해서 개정법 입법 예고안을 기준으로 좀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개정법에서는 이제 먼저 폭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곳에서의 작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내 폭염 작업의 경우에는 냉방 통풍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작업 시간을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휴식 시간을 부여를 해야 되고요. 근데 반면에 실외 폭염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방 통풍 장치 설치 없이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해도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입법 예고안의 내용인데요. 이제 다만 이제 비판도 조금 있습니다. 그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철근이나 콘크리트 열기 때문에 기상청 발표하는 체감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규정은 꼭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규정을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은 꼭 기온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기상청 체감 온도에만 따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실내 작업자랑 5개 작업자 사이에 어떤 그 차별적으로 그 조치를 해도 되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비판을 좀 받고 있고요. 이제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이제 새롭게 개정된 법에 이제 위반이 되면은 형사처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유 차장님, 이른바 이제 날씨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근로환경, 산업체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더워도 너무 덥고요. 또 이상기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보완해야 될 우리 지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덥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을 꺼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견되는 위험에 대한 대책들 자체들을 세울 수 있는 적절한 기준선들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보통 용광로라든가 로가 있는 데는 로를 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업 과정상. 그런 데에서는 일정한 수준에 있어서 온도의 기준을 두고 온도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측정할 수 있는 지수가 있고 그 지수에 맞춰 가지고 온도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노동 시간과 휴식 시간 비를 조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5개 작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조금 더 명징하게 작업 현장의 온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냉방시설, 온방시설 이렇게 냉방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들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들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시간대 작업시간 비들 자체를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화시키는 것들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건설 공기는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나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기후라는 것 자체가 일정한 정도의 변수로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런다 그러면 건설에서 건설 공기를 따져봤을 때 그러한 기간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설 공기의 탄력성을 어떻게 준다든가 하는 좀 큰 원칙을 좀 더 갖고 나서야만 나머지 것들이 작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가능한 자원이 있다 그러면 냉방시설 동원하되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온도 기준에 맞춰서는 휴식을 하거나 일을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쉬기 위해서는 그 쉬는 동안에 발생했던 비용들 개인 노동자들은 이 생계비의 문제 그리고 건설사들은 공기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들 자체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융통성을 발주사한테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부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날씨가 요즘에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최근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입니다. 산안법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이 개정안이 올라왔고요. 그에 대해서 아까 선 변호사님이 간략히 설명을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아, 그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네. 아직까지 국회에서 완전하게 통과된 건 아닌 것이죠. 국회 통과는 아니고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시행령으로. 네. 유 사장님, 그리고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학교 현장입니다. 급식 정말 점심시간 많이들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의 맛있는 급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교 급식 노동자 그러니까 급식을 만드는 이 분들이 폐암에 노출돼 있다. 이른바 조리흉이라고 명칭을 하던데 조리흉 사실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조리흉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흉이란 표현은 이렇게 산업보건 측면에서는 금속을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그것이 바로 기체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굳으면서 형성되는 것들을 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와 유사하게 같지는 않습니다만 조리를 할 때도 조리 대상의 재료들 자체를 굉장히 고온으로 튀기거나 볶거나 하는 과정에서 흉과 같은 형태의 지금 조리부산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요. 흉과 같은 형태로 여러 가지의 유해 화학 물질과 뒤섞여 있는 형태의 유해 물질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이하게도 동양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여성들이 비흡연자들한테 폐암이 자꾸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조리급식 노동자들한테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대량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명 되는 분들의 식사 요리를 단시간에 10명의 조리사가 한다든가 이런 방식 대량의 급식들 자체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고온으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요리를 했을 때 조리흉이 발생을 많이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리급식 노동자의 중년 여성들의 폐암 발생비가 정말로 연구를 해봤는데도 너무 높게 나왔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조리의 방식의 문제, 환기의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들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 교수님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음식을 단시간에 조리해야 되고 연기도 많이 날 테고 이른바 상황인데 거기를 충분히 환기시키고 또 한풍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일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네, 그 흉이라고 이제 하셔서 조금 보충을 하면 왜 흉이 해롭느냐? 액체나 고체가 기화됐다가 다시 이제
응고되는 과정에서는 그 입자가 엄청 작아집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가 되고 그게 폐 속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더 위험한 것이고 성분도 뭐 PAH 등과 같은 이제 발암성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건강 영향이 있는 것인데요. 환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캐노피식이라 그래서 예. 뜨거운 이제 뭐 요리를 할 때 이렇게 저절로 상승 기류가 형성되는 정도의 환기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근로자 호흡 영역을 다 지나서 가기 때문에 다 흡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측방형이라 그래서 그 유입 속도 내지는 그 제어 속도를 충분히 하는 그런 환기 장치를 만들어서 근로자의 호흡기에 이르기 전에 제어하는 빨려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보호구도 저는 뭐 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위생을 위해서 쓰는 면 마스크로서는 그것이 제대로 컨트롤될 수가 없고 방진 마스크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 식품 안전과 좀 상충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 급식만 급식 잘 나갔니 이렇게 생각하지 일하시는 분들이 괜찮니 이런 건 우리가 아무도 생각 못 해봤거든요. 손 변호사님. 올해 초 폐암 진단을 받은 급식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전면 적용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 간단하게 좀 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원회와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진단 받으신 분들 9분이 이제 올 1월에 이제 정부와 지자체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주된 취지가 급식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이 학교 부분은 이제 산안법에 전면 적용해서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행정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환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급식실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환기 시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좀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실에 또 정확하게 뭐 유속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그 규정이 이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된 주장의 취지는 뭐냐면은 충분히 폐암 발병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또 예산이랑 법적 근거를 이유로 환기 시설과 이제 적절한 보호구 제공 같은 이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도 사실은 노동조합이랑 같이 학교 현장을 좀 상당히 많이 좀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캐노피식 후드로 이렇게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공기를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휴지를 이렇게 대서 동영상 찍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봐라 이렇게 그 제대로 흩날리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방식은 환기가 잘 돼도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만큼 저희가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지금까지 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 말씀만 좀 한번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삼성반도체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전에 한 100여 분의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는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만 급식 노동자분들도 지금 작년 4월 기준으로 134분이 폐암으로 지금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례인 건데 그것에 비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전 세계적인 주방 가전기구도 생산하는 대한민국인데 유 이사장님 교육부가 교육청이 왜 감지가 안 됐을까요? 사실은 이제 조리 흉무로에서 이렇게 직업성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례들이 이제 뭐 확인된 것 자체가 오래되진 않았었습니다. 오래되진 않았고 교육부로서도 여러 가지의 정책 대안을 내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법 제도 안에서 문제들을 어떻게 보상해야 되냐 문제를 넘어서서 예방으로 연결되는 문제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조리 흉이라는 형태로 발생을 적게 하는 방법들.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한국적인 식단들 자체가 사실 조금 애들 입맛에 맞는 식단 이런 것들 자체가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튀기고 볶는 걸 좀 줄이고 예를 들면 조리 방식 자체를 오븐에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또 인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죠. 적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빨리 하다 보게 되면 호흡량도 많아지고 노출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 인력의 확보 그리고 급식실에 있어서의 환기들도 좀 표준 환기로 갖고 가자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알고 있는지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정부 또 노동자들의 목소리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무엇보다도 산업재해 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변화. 먼저 우리 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원인에 대한 고찰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을 이제 연구라고 얘기한다면 산업안전보건, 산재 예방 연구가 지극히 부족해요. 정부의 R&D 예산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국책연구원이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 제가 여의도 국회에서 관련 토론을 오늘 오후에 하고 오는 길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방법이 이제서야 모색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안전보건연구라는 것은 예방 사업을 하는 하나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내비게이션도 없이 차량이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R&D 예산의 확보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가급적인 설립까지 좀 기묘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그 제조업 불법 파견이 안전을 해치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사망자 23분 중에서 18분이 외국인이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파견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니 파견업체 노동자분들은 안전교육이나 화재 대피 교육은 전혀 받지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비상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리튬 1차 전지가 어떻게 하면 위험해지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안전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파견을 해서는 안 된다. 전면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노동부가 내놓은 그 참사 대책을 보면은 이 불법 파견을 어떻게 단속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전 자체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그리고 법 제도적인 부분도 함께 봐야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류 사장님. 네, 저는 한국에서 대화라는 것, 예를 들면 타협이라는 것 자체들이 노사 관계, 노사정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참 원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죠. 특히나 노사 관계에 있어서 고용 문제라든가 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도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출근했을 때 건강하게 퇴근하고 더 멀리 봤을 때는 건강하게 입직을 했으면 퇴직할 때쯤 됐어도 나머지 여생들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건강 가지고 퇴직해야 되는 이런 과정의 문제들인데요. 그 문제들을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논의해야 될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가고 있었지만 지금 일정한 공동선을 내고 지금도 잘 안 굴러가는 건데요. 더디고 힘듭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요. 그렇지만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자기규율, 셀프 레귤레이션을 해석한 말인데요. 거기에 셀프는 각각의 주체에 의한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 셀프에는 기업도 들어가는 거고 정부도 들어가는 거고 노동자와 그들의 대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논의들의 장들을 오픈해서 자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419님, 열린 토론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잘 듣고 있는 편인데요. 요즘 안전불감으로 인한 사고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접할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해져 힘듭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주의하고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숙한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네, 절대로 안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달 상황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밤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저녁 8시경 경북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천천히 운전하시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